속된 말로 존버하면은 결국은 이기더라. 하지만 열흘도 안 돼. 물건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00주 연속 오르던 용산 아파트 값이 일제히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거 빌려준다고요? 사채네요? 다주택자가 급기야 돈까지 빌려줘가며 매수자를 구하고 나선 겁니다. 지금 상승인지 하락인지 어떻게 아냐고 물어본다면 네, 요즘 부동산이 워낙 핫해가지고 저희 뉴스에서도 뭐 거의 매일 리포팅 하고 계신데 오늘 경제부 경제팀 이준희 기자님 모시고 부동산 얘기, 특히 그 현장에서 직접 취재를 다니시니까 현장 뒷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저희 궁금하다니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저는 MBC 경제팀에서 국토교통부랑 재정경제부 국세청 출입하고 있는 이준희 기자라고 합니다. 22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직전에 법조팀에 있었는데 네. 법조팀 때보다 더 연락이 많이 온 거예요. 근데 그 MBC 뉴스에서 못했던 네. 그런 뒷이야기를 오늘 많이 들려주실 거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성동구와 동작구 둘 다 지난주 대비 0.01% 내렸습니다. 보유세도 엄청나게 많이 내보고 양도소득세도 엄청나게 올렸고 그때 어땠습니까? 버텼죠. 다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버틴다. 버티면 된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황현희 씨가 되게 욕먹고 있긴 하지만 맞는 말이긴 하잖아요. 왜냐면 문재인 정부 때 다 하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정부가 진 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썼고 자주 쓴 건 맞지만 제대로 썼냐 그리고 제대로 그게 통했냐라는 거에는 저는 좀 이견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뭐 보유세나 뭐 대출 규제나 뭐 다 하긴 했는데 꾸준히 못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렇죠. 일단 세금 같은 경우는 네. 보유세를 강화했다가 선거가 끝나고 바로 물러선 게 되게 굉장히 컸고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시작이 됐거든요.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 이명박 정부 때 사실상 중단을 했죠. 중단. 박근혜 정부 때는 폐지를 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다시 부활을 시켰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 다시 유예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세 중간에 이런 생각을 가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풀리네? 이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부를 신뢰하지 않죠. 그 제가 만난 공인중개사 분이 정말 핵심을 얘기했는데 네. 양치기 소년이다. 이런 정부가 어딨냐. 아니, 저라도 안 믿겠어요. 아니 근데 솔직히 모든 나라가 그러지만 정권이 또 바뀔 수가 있잖아요. 음. 그럼 이제 4년 남았는데 그것만 버티면 된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끝이 날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국회에서 한번 약간 다 같이 좀 모여가지고 이렇게 선언문 같은 거 하나 작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진짜 좀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제도는 보유세는 얼마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팔 때는 얼마 세금을 내기고 이런 것들을 아주 기본적인 틀이라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만든 다음에 자 여기 다 사인했지? 네, 다 사인한 거다. 앞으로 이거- 10년 동안 못 바꾼다, 뭐 20년 동안 못 바꾼다 이렇게 할 수 없나요? 아니죠. 100년이죠. 100년, 200년. 집값이 어떻게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허둥지둥 될 거고 집값은 우상향할 거야. 이런 신호를 주는 게 아니라 아,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으로는 큰 돈을 벌 수는 없겠구나. 부동산은 정말 주거의 어떤 수단이지 투자의 대상이 아니구나. 그러면 진짜 이건 네. 확실하게 집값은 떨어지긴 하겠네요. 정권은 4년 남았어요. 그럼 내가 4년 있다 팔면 돼요. 그쵸? 나를-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 네. 말이에요. 네. 근데 왜 집을 파느냐? 보유세가 올라갈 거란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처음에 물론 대통령이 얘기한 건 양도세였지만 양도세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보유세로 간다. 지금 보유세가 얼마 정도예요? 실세율. 한국은 0.17%로 0.3%인 OECD 주요 국가 평균의 절반가량에 불과합니다. OECD가 0.3%예요. 뭐 한 절반 정도. 그런데 미국의 상당수 많은 주들은 1%가 넘고 뭐 일본도 1%. 미국은 그럼 60억짜리 집이라고 하면 1%니까 6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에 500만 원을 내는 거고. 근데 지금 원베일리는 이번에 많이 올라서 네. 한 달에 한 250 5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공시가격이 오른 것만으로도 한 달에 250을 내는데 앞으로 보유세를 건드리겠다 하면 그거보다 더 많이 낼 가능성이 엄청 큰 거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보유세 뭐 한 달에 60억짜리 아파트가 250만 원씩 낸다, 진짜 부담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로소득세 생각하면 저희 다 내고 있지만 최근에 경실련에서 발표한 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압구정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런데 15년 동안 보유해서 그 사이에 42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제가 세금을 얼마 내느냐? 얼마네요? 2억 4천만 원을 내는데 네, 한 2억밖에 안 3억 원 좀 안 되는? 42억을 네. 부동산으로 벌었으면 2억대 세금을 내는데 만약에
노동을 해서 내가 월급을 42억 네. 벌었다 하면 얼마네요? 12억 원을 내는 거죠. 12억 원이요? 네. 너무하네. 그래요? 양도세는 12억 원까지 비과세예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최대 80%를 하면 2억 4천만 원밖에 안 내는 이런 이제 마법 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근로소득은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누가 차이를 나눠서 일 열심히 했으니까 장특공제 80% 아무도 안 해주죠. 안 해주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월급은 세금 다 떼고 나오니까 크게 막 생각하지 않는데 집을 뭐 보유하고 있거나 팔거나 할 때 내는 세금은 내는 거니까 한 달에 250만 원을 내라고? 정부 미친 거 아니야? 이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이 내고 있네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장기 특별공제, 일명 장특공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10년 동안 거주하고 작년에 팔았다면 차익은 102억, 하지만 양도세는 7억 6천만 원. 7%에 불과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이유가 없진 않아요. 40년 동안 보유를 했는데 음. 그거를 한 번에 양도세를 내. 그렇게 하면은 그 소득세 구간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래서 할인을 좀 해주는 거죠. 그럼 할부로 하라고 하면 되죠. 뭐 할인을 그렇죠. 하지 말고 네. 10년 동안 내야 돼. 근데 그렇게 치더라도 80%는 과도하다는 거죠. 특히 비거주, 거주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제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 네.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누가 저한테 지금 상승인지 하락인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본다면 네. 저는 공인중개사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집값이 오를 때는요. 네. 제가 가다가 아무 공인중개사나 들어가도 인터뷰를 너무너무 잘해줘요. 여기 그래요? 요즘 집값 오른다면서요. 난리 났어요. 여기도 올랐고요. 여기도 올랐고요. 저 근처도 올랐고요. 하루에 전화가 몇십 통씩 와요. 신나서 인터뷰하거든요. 네.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인터뷰 안 해요. 안 해요? 네. 왜요? 내 고객들이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 단지에 있는 소유자들은 내 집값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물건을 맡기겠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의 인터뷰 민심이 결국 집값의 바로미터예요. 인터뷰 민심이. 네. 그럼 최근에는 어떤가요? 이 인터뷰 민심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월 23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X를 올렸을 때 네. 그게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주말이 지났어요. 월요일 제가 강남 압구정동에 갔을 때는 네. 버티겠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게 그 주가 지나고 나니까 네. 팔까? 아,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네. 그 주가 또 지나니까 팔겠다. 그 같은 압구정동 공인중개사분을 인터뷰했는데 열흘 사이에 처음에는 버티면 이긴다. 이거 아무도 안 팝니다. 압구정동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같은 분을 하신지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열흘 뒤에 물어봤을 때는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주 대통령이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낼 때도 속된 말로 존버하면은 결국은 이기더라. 하지만 열흘도 안 돼 물건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존 호가보다 10억 원이나 싸게 나온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부동산 취재하면서 가장 쇼킹했던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네, 예를 들어 차이렌 아나운서가 저한테 집을 팔아요. 네. 10억짜리 집을 저한테 판다고 생각해봐요. 네. 근데 제가 8억밖에 없어요.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저한테? 2억 만들어 오세요. 못 팔아요. 그럼 왜 왔어요? 아니, 근데 요즘 집주인들은 어떻게 그쵸. 할 것 같아요? 저한테 똑같이 물어보세요. 8억밖에 없는데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제가 깎아드리지 못하고요. 제가 2억 빌려드릴게요. 2억 빌려준다고요? 네. 진짜요? 서울 송파구에서 매수자에게 수억 원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매도 계약이 체결됐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다주택자가 급기야 돈까지 빌려줘가며 매수자를 구하고 나선 겁니다. 매도자가 집값을 깎아주지 않고 빌려주는 형식으로 체결한 이상한 계약. 실제로 이런 일이 강남 송파에서는 일반화됐고 마포 이런 지역들까지 그럼 확산되고 있어요. 사채네요? 사채죠. 그거는 뭐 불법은 아니니까.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꼼수인데 이게 다주택자가 그만큼 급한 거예요. 아니 사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 규제가 사실상 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들은 거는 송파의 어떤 아파트가 27억 원에 팔렸는데 네. 8억 원을 근저당을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근데 다주택자가 그만큼 급하다. 아니 근데 뭐 강남 집값이 10%에서 15% 빠졌다 하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비싸잖아. 이게 빠진 게 아닌 게 뭐 압구정 현대도 120억에 팔렸던 게 30억 떨어져서 90억에 팔렸다. 이 네. 기사 엄청 대대적으로 났었는데 이게 2년 전에는 60억이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빠졌어도 2년 전에 비하면 30억이 높은 건데.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네네네. 61평형 24년 3월 그러니까 2년 전에 67억이었어요. 네. 그런데 작년 3월 1년 만에 한 25억 정도 올라서 92억이 됐고요. 작년 말에 128억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저가 2월 초에 97억 원짜리가 하나 나왔거든요. 이게 사실 이 금액이 어차피 월급쟁이들이 살 수 있는 시장이 아닌 게 돼버린 지 너무 오래지만 우리들이 봤을 때 도대체 이 금액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많은 아파트들을 이렇게 비싼 금액에 누가 사고 있는 거야? 어떻게 돈을 벌길래 사는 거? 이게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제가 사실은 네. 진짜 집값이 좀 비정상이다라고 느낀 그런 몇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분들은 집값이 오르는 걸 바랄까요? 떨어지는 걸 바랄까요? 오르는 걸 바라지 않을까? 왜냐면 집값 곱하기 몇 %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집값이 오르는 걸 좋아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올해 초부터 이렇게 돌아다닐 때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오히려 집값을 걱정해요. 너무 올랐다? 너무 올랐다고. 사실 집값 올라서 나로서는 나쁠 거 없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 내가 봐도 심하다. 이러면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 집 어떻게 사냐. 그래서 집값이 진짜 좀 심하게 오르긴 했구나. 제가 최근에 스타트업 임원이랑 네. 같이 차를 타고 갈 일이 있었어요. 오. 근데 마침 성수동을 지나가는데 네. 저기가 자기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수동 네, 집 서울 많잖아요. 숲에 있는 그 우뚝 솟아 있는 집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래서 저거 얼마에 사셨어요? 그랬더니 30몇 억 주고 샀대요. 그래서 제가 몇 평인지 모르니까 네. 순진하게 네. 한 2배는 올랐겠네요. 그랬더니 저한테 아니요 6배. 180억이요? 제가 집에 가서 찾아봤어요. 네. 그 아파트가 2017년에 분양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한 게 딱 맞아요. 그분이 옆에 있는 트리마제를 네. 살려고 하다가 여기가 더 좋아요. 여기 분양되는 거 요거 있어요 해서 분양을 받은 게 이 아파트라고 해서 근데 트리마제 가격이랑 그때 여기 분양이랑 비슷했더라고요. 75평형이 2017년에 30몇 억이었던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작년 5월에 네. 187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봐도 심하다는 거예요. 정말 전문적인 식견으로 네. 주식 투자에 성공해서 수억을 벌었는데 자기가 가장 많이 번 자산은 부동산인 거예요. 어떻게 운이 좋게 잘 선택했다는 이유로 150억의 시세 차익이 생겨요. 그 열심히 뭐 전문가고 공부해서 한 주식보다 그냥 한순간의 선택이었던 그게 훨씬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준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불공정한 시장은 맞죠. 비정상적인 시장은 맞는 거죠. 150억을 번 사람이 30억에 산 아파트가 180억이 된 이 사람이 자기가 봐도 심하다. 와. 그리고 이게 진짜 저도 최근에 알아보다 보니까 지난해 말 기준 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네. 얼마인지 아세요? 1,800조 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시가총액을 두 개를 합하면 네. 그게 1,80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좀 많이 네. 부동산에 쏠려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인상 깊게 읽은 책 중에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행복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세요? 네. 누구한테 행복일 것 같아요? 집값 오른 사람들은 행복하죠. 어디 있는 사람한테요? 대표적으로 강남이나 원베일리나 청담르엘 이런데. 청담리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압구정 현대 행복하죠. 60억 됐다가 120억 됐으면 그 60억짜리가 원래는 얼마였겠어요? 3억 막 이럴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행복할 것 같으세요?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요, 저는? 원래 반포는 압구정에 정말 미치지 못했어요, 동네가. 근데 그래요? 아크로 리버파크 원베일리가 생기면서 갑자기 엄청 주목받았죠. 그러면 그때 압구정 사람들은 행복했을까요? 옆에 엄청 신축이 올라가고 있어요. 저기가 더 빨리 오르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원베일리랑 아크로 리버파크가 반포에 우뚝 서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압구정은 재건축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원베일리 아크로 리버파크 입주민들이 내가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살아 했는데 조금 있으면 압구정이 재건축되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또 불행해지고. 모두가 불행해요. 모두가. 1주택자들이 네. 작년 불장일 때 행복했을까요? 그래도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내 집만 올랐나요? 그쵸. 이 집을 팔아도 뭐 갈 데도 없고. 다 올랐어요. 모두가 불행해요. 너무 슬프네요. 부동산은 그야말로 모두에게 불행한 것 같아요. 집값이 올랐을 때 좋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집값이 막 하염없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적어도 이런 식으로 미친 듯이 폭등하면 일단 집을 가진 사람도 불행하고 안 가진 사람도 불행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말 미친 듯이 떨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냥 열심히 산 그냥 청년들이 돈을 네. 모아서 서울에 저축을 해서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가격이 되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너무 많이 떨어져야 된다는 게 슬프죠, 사실. 강남 3구가 동반 하락한 게 네. 얼마 만인지 아세요? 2년 만. 그러니까 100주예요, 100주. 강남 3구가 동시에 떨어진 적은 100주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100주 연속 오르던 용산 아파트 값이 일제히 하락 전환했습니다. 강남과 서초, 송파구의 아파트값이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급등했던 지역이 가장 빨리 하락세로 돌아선 겁니다.
지금 당장 얼마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야트막하더라도 계속 오르던 게 어쨌든 방향을 바꿨다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하락 추세인 거는 뭐 지표상으로도 맞기는 한데 그럼 이제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보세요? 지금 사야 되나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정부가 기다리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다리게 만들어줘야 된다. 네. 여러 대책이 한 번에 이루어져야 돼요. 세제도 마찬가지고 금융도 그렇고 공급까지 다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잖아요. 국토교통부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집값을 잡으라고 있는 부처가 아니고요. 국토를 잘 설계하라고 있는 부서예요. 도시가 어떻게 구성되고 사람들이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배분하면서 전반적으로 국토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를 고민하는 게 국토교통부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꾸. 주택 문제는 도시의 일부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이번 정부가 문재인 정부랑 가장 큰 차이점 하나. 뭐예요? 주택 문제로부터 벗어났다는 거. 벗어났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다르죠. 왜냐면 지금은 고개를 들어서 코스피를 보라. 코스피가 받쳐주고 있으니까. 물론 B2 이런 건 지향해야 되고 코스피가 정말 끝도 없이 오른다고 누구도 장담 못하죠. 그런데 적어도 증시는 부동산보다는 훨씬 국가 경제에 장점이 있어요. 이거는 부동산을 그야말로 부동산 대책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야 되느냐를 고민했다는 게 저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막 주요 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도 다 비슷한 맥락인 거죠? 그게 핵심인 거죠. 그러면 결국 어쨌든 시장하고 정부의 싸움이 된 것처럼 누가 이길 것이냐. 기자님은 누가 이긴다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정부가 이길 거라고 보는데 시장을 이기는 게 아니라 과거의 우리나라를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상이 시장이면 안 돼요. 가장 큰 게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절대 바꾸지 말고 설사 이것 때문에 정권 연장이 안 되더라도 저는 이번에 마음먹은 그 초심을 절대 안 잃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집값이 잡힐까요? 저는 당연히 잡힐 거라고 생각해요.